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와 함께하는 사단법인 아침의 사기 에너지 학교를 소개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아침의 정다희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강 원자력 발전 과연 대재앙인가? 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이현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이며 사회 진행은 사단법인 아침의 하경숙 이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강 사회를 맡게 될 사단법인 아침의 하경숙 이사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은철 교수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은철 교수님은 아무랬던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공감 클래스나 에너지 학교 등에서도 활동해 주셨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치셔서 현재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원전 사고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이게 체르노빌 원전 사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원자로 건물입니다. 원자로 건물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됐죠. 이렇게 파괴가 됐던 이유는 이 안에 있던 원자로 자체가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원자로가 폭발을 하면서 안에 있던 해결료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 그 정도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면 환경단체들 보면 20만 명이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알쓸신잡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TV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출연자가 나와서 뭐 몇천 명이 죽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몇천 명은 기본이고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사실 총 피해자 수는 수십 피해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죠. 이건 또 다른 TV 프로그램인데요. 체르노빌 참사에서 6년간 8천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암, 기형아 출산 등 70여만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또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다 TV에 방송된 거니까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르노빌 사고로 수십만 명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게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 옆에 이제 강이 있는데 그 강에 사는 메기랍니다. 근데 메기가 방사능에 의해서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사람보다 더 큰 그런 메기가 됐다. 또 이런 지렁이죠. 지렁이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방사능에 의해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런 지렁이가, 뱀보다 더 큰 지렁이가 나타났다. 이런 게 또 인터넷에 많이 퍼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유럽 그 지역에 사는 메기가 방사능하고 아무 상관없이 원래 이렇게 큰 메기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렁이는, 이거는 체르노빌 그 근처에 있는 지렁이도 아니고 이건 호주에 사는 원래 이렇게 큰 왕지렁이입니다. 호주에 사는 왕지렁이, 이런 사진을 갖다 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이 됐느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는 언스키어라는 이런 과학위원회입니다. 언스키어는 앞에 두 글자 UN, 이거는 UN이죠. 국제연합. 그리고 스키어는 Sources and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이거의 약자입니다. 언스키어가 뭐냐면 UN 산하 과학위원회인데
전 세계에서 방사능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과학위원회가 유엔 산하과학위원회가 바로 언스키어입니다. 이거 2008년도 보고서에 보면 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때문에 몇 명이 죽고 뭐 이런 내용이 자세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 그대로 인터넷에 치시면 그러면 요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개된 보고서입니다. 언스키어 방금 설명드렸고요. 그 보고서 이 앞에가 64페이지고 뒤에가 6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에 걸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 요 내용 영문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조금 번역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발전소 근무자 중에서 134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급성 질환을 겪었다. 여기서 급성 질환이라는 것은 방사능의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죠. 그래서 급성 질환은 당장 뭔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에 무슨 수포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뭐 메스꺼움을 느낀다거나 뭐 기타 등등 머리가 빠진다거나 그런 어떤 즉각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급성 질환입니다. 그런 증상을 겪은 게 13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134명 중에 28명이 과다 피폭으로 사망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피폭을 당한 거죠. 그 이유는 막 해결료가 이렇게 밖으로 나올 정도의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급성질환 생존자 중에 19명이 추가로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다양했고 방사능 피폭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들 중에 19명이 죽었는데 그 사망 원인을 보면 뭐 예를 들자면 물에 빠져 죽는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방사능과는 무관하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방사능 피해자는 아니죠. 그리고 피부 손상하고 백내장, 이게 급성질환 생존자들의 주요 증상이었다. 그러니까 피부에 수포가 발생한다거나 뭐 눈 각막이 하얗게 이렇게 변하는 백내장, 이런 증상이 주로 많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고 당시에 사고 응급 대처 요원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가 이제 이 사고 응급 대처 요원 이외에 수십만 명이 복구 작업에 참여했는데 현재까지 백혈병하고 백내장 발병률이 일부 증가했다. 그 복구 작업에 참여한 수십만 명 중에 그거 말고는 방사능이 이 사람들 건강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요 6번부터가 이제 대중에 관한 얘기입니다. 긴급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아이오다인 131에 의한 우유의 오염으로 인해 일반 대중이 다량의 갑상선이 피폭당했다.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낙진이 돼서 풀밭에 떨어졌고 그 낙진이 떨어진 풀을 뜯어먹은 소가 생산한 우유, 그게 유통이 차단되지 않고 그대로 다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에 아이오다인 131, 이게 반감기가 8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사능 사고가 일어났을 때 초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방사능 물질인데 이거에 대한 차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오염된 우유를 마시고 아동이랑 청소년들 사이에 한 6,000명 이상 갑상선 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른들 사이엔, 어른들은 상관이 없었는데 아동하고 청소년,
이 사람들이 사고 당시 아동이나 청소년이었던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갑상선암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2005년까지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6,000명 이상이 암에 걸렸는데 그중에 15명만 사망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갑상선암이라는 거는 굉장히 착한 암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 사이에 갑상선암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실제 갑상선암을 가지고 있지만 갑상선암이 내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늙어서 죽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갑상선암 자체는 굉장히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암이고요. 마지막으로 방사능 피폭이 일반 대중의 건강에 영향을 줬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 아이오다인에 의한 암 발생하고 사망한 거 이외에는. 그래서 사망자 수를 총 합치면 급성질환에 의한 사망자 28명, 그리고 장기적인 암 사망자 15명.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체르노빌의 방사능 영향으로 숨진 사망자의 전부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암도 조사를 당연히 했죠. 당연히 조사를 했는데 다른 암에 대해서는 증가율이라든가 여기 백혈병을 제외하고는 다른 고형암, 위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암에서는 전혀 발병률 증가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성질환 사망자 28명, 갑상선 암 사망자, 이게 이제 장기 사망자죠. 15명 해서 총 43명이 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큰 화재 정도 발생하면 이런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죠. 사망자로 따지면 그런 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원전 사고 하면 또 떠올릴 수 있는 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입니다. 여기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진인데요. 그럼 과연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사망자가 몇 명이었을까? 이것도 보면은 사고 그 당시에 여기 연합뉴스에서 나오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100만 명 예상.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했고요. 김익중 교수라고 동국대 의대에 있는 김익중 교수, 대표적인 탈핵 인사죠.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일본 인구가 여기 후쿠시마 사고가 났던 2011년에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들었는데 이게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인구 통계 자료를 제가 직접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진짜로 2011년에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파란 선이 이게 일본의 총 인구입니다. 일본인과 외국인 합친 총 인구 그래프고요. 요 오렌지색 이게 일본인만의 인구입니다. 보면 여기서 보면 외국인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사고가 나니까 그 당시에 다 본국으로 다 입국을 했죠. 일본을 떠났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줄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6월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기준으로 총 1368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저 연설을 하자마자 일본 정부에서 문 대통령 후쿠시마 사고 사망자 수 언급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그러니까 청와대는 바로 문 대통령
이 사망자 수 발언은 착오였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 말이 착오였다라는 얘기죠. 1368명이 사망했다. 이거는 착오로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몇 명이나 사망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언스키어 보고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건 2013년도 보고서인데요. 언스키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고서 하나씩 계속 냅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2013년도 보고서, 이것도 인터넷에 찾으면 그대로 찾을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또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발전소 근무자와 주민 중 방사능 관련해서 죽거나 급성 질환을 겪은 사람은 없었다. 아까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경우에는 급성 질환을 겪은 사람이 134명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중에 15명이 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죽기는커녕 급성 질환을 겪은 사람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폭발하는 바람에 해결료는 굉장히 고준위 방사능 물질이죠. 그게 이제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해결료 같은 그런 물질은 원자로 내에 그대로 있고, 거기서 새나온 그냥 방사능 물질이 낙진 형태로만 떨어진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급성 질환을 겪은 사람도 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또 피폭자 또는 그 후손 중에서 방사능 관련해서 건강상 영향을 받는 사례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폭을 당한 사람이건 아니면 그 후손이건 방사능 때문에 건강상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현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받을 방사능 양이 10mSv 또는 그 이하다. 여기서 10mSv라는 양이 나오는데, 이 10mSv라는 거는 우리가 복부나 아니면 가슴 CT 촬영 한번 하면 10mSv 정도 피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기만 해도 자연으로부터, 자연에는 방사능이 존재하는 걸 아시죠? 여기 우리 건물 안에 벽에서도 나오고요, 땅에서도 나오고 하늘에서도 방사능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살기만 해도 연간 5mSv 정도 받게 됩니다. 근데 추가로 평생 10mSv 정도 더 받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지만 뭐예요?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가면 분명히 주거 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분명히 위험하니까 저기서 살면 사람이 죽거나 뭐 암에 걸리거나 이러기 때문에 못 살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어적인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거주 제한 지역을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WHO라고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역시 2013년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관한. 근데 이 보고서도 내용이 언스키어 보고서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요. 언스키어에서 2015년에, 아까 보고서는 2013년에 보고서를 발간했고, 그 보고서 발간한 이후에 새로 밝혀진 사실들, 그걸 반영을 해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15년에. 그리고 2016년에도 또 2015년 백서 발간하고 그 뒤에 또 밝혀진 사실들, 그걸 또 반영해서 2016년에 또 백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 이 보고서 발간하고 그 이후에 또 새로 밝혀진 사실들, 그걸 또 반영해서 또 2017년에 또 백서를 또 발간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세 개의 백서의 결론이 뭐냐? 2013년 이후에 연구들에서 새로 발견된 사실들을 다 반영하더라도 2013년 보고서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까 앞에서 봤던 이거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방사능 영향은 일단 사망자 없습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TV에서 뭐 후쿠시마의 진실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도 보면 뭐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방사능 물질이 방출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이 된 건 사실이죠. 그러면 이 오염된 방사능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가?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김익중 교수입니다. 뭐 이런 TV에도 나와서 이런 일본 오염지도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됐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정말로 요 색깔이 칠해진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거의 뭐 한 70% 대충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아까 그 지도를 이렇게 확대한 건데요. 정말로 요 색깔 칠해진 부분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죠. 자, 여기 김익준 교수가 강연하는 동영상인데 내용은 그겁니다. 이렇게 70%나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빨리 이민을 가야 된다. 일본에서 살면 다 암에 걸려서 다 죽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뭐 동영상은 준비했지만 동영상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내용을 여과 없이 이런 뭐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서는 또 그대로 또 받아서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익중 교수가 인용했던 이 그림은 PNAS라는 이런 굉장히 유명한 학술 저널에 등재됐던 논문에서 발췌한 건데요. 그 논문을 제가 이제 직접 다운받아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 요 그림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고요. 이 그림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자,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논문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2,500 베크렐 이상 되는 게 세슘 농도가 요 정도 되는 게 2,500 이상 되는 게 여기 기준치인데 기준치를 넘어간 거고 그 넘어간 지역은 후쿠시마의 동쪽이다. 동쪽 후쿠시마의 동쪽 부분만 요 리밋을 이 제한치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그림에서 제한치가 2,5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500 보면 바로 여기죠. 노란색 이상 되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보다 진한 부분을 보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죠. 이 정도만 방사능 제한치를 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논문에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김익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이 색깔 칠해진 이 전체가 다 오염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의 저자는 사고 초기에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고가 나고 이제 바로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예측을 한 거고요. 실제 인제 한참 지나서 일본 국토 전역을 이렇게 대상으로 실제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논문에 나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방사능 세슘 농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여기 다른 영역,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보라색이죠. 보면은 그래도 뭐 수십 베크렐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이 수십 베크렐 정도 되는 게 과연 얼마나 심각한 오염인가, 그걸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2005년 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국가환경방사능감시 40년이라는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이쪽 그림이 우리나라 세슘 137의 분포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게 2005년에 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원전 사고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세슘이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근데 세슘 137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계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이렇게 검출이 되는 이유는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이때 핵 강대국들이 대기 중에서 핵실험을 2000회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 방사성 세슘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서 우리나라에서도 미량 검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대략 뭐 수십 베크렐, 토양 1kg당 수십 베크렐 정도 검출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 봤던 이런 정도, 수십 베크렐 정도, 이런 정도는 우리나라 어딜 가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딜 가도 있는 거죠. 그런 정도입니다. 수십 베크렐은. 자, 그러면 과거 핵실험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미 오염돼서 지구가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그런 땅이 된 거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쪽 오른쪽 그림은 칼륨 40이라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입니다. 이 칼륨 40이라는 거는 우주가 태초에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존재하던 방사능 물질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있느냐? 우리나라 대충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 뭐 좀 높은 데는 1000이 넘죠. 그죠? 높은 데는 1000이 넘고 낮은 데는 뭐 몇백 정도 되죠. 그래서 대충 뭐 어림잡아서 평균이 한 뭐 700 이 정도는 나오죠. 700 베크렐. 토양 1kg당 칼륨 40이 뭐 700 베크렐. 요 정도는 우리나라 어딜 가나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검출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람이 무슨 핵폭발 실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나왔다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우주가 태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하던 그런 방사능 물질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이거 뭐 수십 베크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국산 생선이 있고 여기 후쿠시마산 생선이 있습니다. 자, 세슘 137 아까 얘기했던 그 세슘이죠. 세슘 137 우리나라 생선,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거는 세슘이 0.1 베크렐 퍼 킬로, 즉 요 생선 1kg 갖다 놓으면 방사능이 0.1 베크렐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근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그 생선 같은 경우에는 생선 1kg 갖다 놓으면 400크렐 정도 측정이 됩니다. 이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0.1인데 후쿠시마 4. 이거 뭐 40배나 되죠?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 김익준 교수나 아니면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후쿠시마 생선이 국내 생선보다 방사능 농도가 40배나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일부 맞습니다. 이거 뭐 40배인 건 맞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코 얘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앞에서 봤죠? 칼륨 40. 이거는 태초에 우주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런 방사능 물질인데, 국내 생산이건 후쿠시마산 생산이건 상관없이 1kg당 100베크렐 정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생선, 이거는 뭐 합치면 100.1이고, 이 후쿠시마산 생선은 104 정도 되는 거죠. 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자, 국산 육류 같은 경우에 세슘 대략 0.1 정도 되고요. 칼륨 40이 100 정도 됩니다. 생선이나 육류나 비슷하죠. 콩 같은 경우는 이게 칼륨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kg당 한 500 정도 됩니다. 자, 104하고 500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콩이 방사능 농도가 거의 5배 높은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콩 안 드시나요? 두부 안 드시나요? 자, 또 여러분들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는 더 높습니다. 거의 뭐 1000 가까이 됩니다. 다시마 칼륨 40이 1200 뭐 이렇게 됩니다. 엄청 높죠. 그럼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사람 어때요? 우리 몸 자체도 우리 몸 1kg당 한 100베크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kg 정도 되는 분들은 몸 안에 7000베크렐 정도의 방사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차이가 있느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이 분명히 되긴 했습니다. 대규모 방사능 노출이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에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뭐 더더욱 없죠. 근데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입니다. 자, 근데 이 고리 원전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건가?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하고 노형이 똑같은 그런 원자로에서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미국의 TMI 원전 사고입니다. 여기 이제 강 가운데 이렇게 섬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한강의 여의도 같은 그런 섬입니다. 이 길이가 3마일이라고 해서 3마일 아일랜드 이렇게 부르는 섬인데,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들어왔고, 여기에 원전이 2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 게 1호기고요. 이쪽 게 TMI 1호기고 이쪽 게 2호기입니다. 그래서 1호기는 이제 먼저 운전을 하고 있었고, 2호기가 이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하고 똑같이 노심이 녹아내렸죠.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방사능 물질이 원자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전도 그렇고 이 TMI 원전도 그렇고 이
원자로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로 된 굉장히 단단한 이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TMI 원전 같은 경우는 이 벽의 두께가 1m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 원자로 건물 때문에 원자로 경납 건물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이 안에 갇혀서 밖으로 전혀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 TMI 원전 사고 3일 뒤에 여기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카터 대통령이 이 원자력 발전소에 방문을 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 대통령이 어떠한 방호 복도 착용하고 있지 않죠. 단지 요 발에 이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덧신이라고 할까요? 이 덧신만 싣고 있습니다. 이 방이 원자력 발전소의 주 제어실입니다. 주 제어실은 이 원자로 건물 바로 옆에 여기 붙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방이죠. 근데 거기에 방문을 하는데도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이렇게 방문을 한 것만 봐도 방사능 노출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인먼트 빌딩에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갇혀서 1년 넘게 이제 계속 제염 작업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제염 작업을 하고, 제염 작업은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제염을 하는데요. 근데 불활성 기체라고 하죠. 뭐 진온, 크립톤, 뭐 크세논 이런 것들은 화학적으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그런 기체 상태의 불활성 기체 상태의 방사능 물질들은 그냥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약간의 방사능 피폭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가슴 X선 촬영 1회 정도, 그 정도 피폭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그 원자력 규제기관은 미국 NRC의 보고서로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호기는 운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고로 폐쇄가 됐고요. 그다음에 1호기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운전을 하고 이제 완전히 영구 정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기를 같이 폐로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하고 TMI 원전하고 똑같이 노심이 녹아내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달랐죠.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대량의 방사능 누출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TMI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방사능 누출이 없었습니다.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 원자로 건물의 차이 때문입니다. 뭐 원자로 경납 용기라고도 하고요. 원자로 경납 건물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 요 노란 부분이 이게 이제 원자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게 원자로고, 요 주황색 부분 이게 이제 강철 3cm짜리 두께의 강철로 만든 경납 용기입니다. 요걸로 이제 가두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원자로 크기에 비해서 요 경납 용기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원전 사고로 인해서 노심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수소가스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압력을 이게 부피가 커야 이게 이제 압력을 어느 정도 견디는데,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압력이 과도하게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여기 취약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취약 부분을 통해서 이게 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기체와 그리고 수소가스 같이 이 경납 용기를 뚫고 밖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 겉을 이렇게 싸고 있는 이 건물이 원자로 건물입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건물입니다. 보면 공장 건물 같이 이렇게 판넬로 지어졌죠. 공장 건물 같은 이런 판넬로 된 원자로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조그만 경납 용기가 있고, 그 안에 원자로가 들어가 있는 것. 여기서 이제 새어나온 방사능 물질과 그리고 수소가스가 이 원자로 건물 안에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 수소가 폭발하면서, 수소가스가 폭발하면서 방사능 물질이 같이 이제 흩어져 나가게 된 그런 겁니다. 반면에 TMI 원전 또는 우리나라 가학경수로도 똑같은 형태죠. 보면 요게 원자로입니다. 원자로고, 이 원자로 건물 자체가 경납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후쿠시마 원전에 비해서 경납 용기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부피가. 그래서 여기서 수소가스가 발생하고 방사능 물질이 나오고 해도 여기에 압력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TMI 원전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새 나왔고요. 그리고 수소가스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폭발하기도 했어요, 이 안에서. 그렇지만 경납 용기 또는 뭐 원자로 건물, 얘가 워낙 두껍게, TMI 원전 같은 경우에는 1m,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1.2m인데 1m 두께의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벽 안에 들어가는 철근이 이렇게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지만 이 경납 용기가 워낙 튼튼하고 컸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 방사능 물질을 다 가둘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지만, TMI 사고, 미국의 TMI 사고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그냥 원자로 하나만 못 쓰게 되고, 모든 방사능 물질은 이 안에 다 가둔 상태로 사건은 정말 종결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아까 1m 두께의,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2m라고 했죠. 우리나라도 최신 원전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135cm입니다. 1.35m. 자, 이게 경납 건물하고 똑같은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팬텀기죠. 팬텀기를 가지고 충돌을 하는 이런 실험을 미국 샌디아 랩에서, 샌디아 연구소에서 직접 한 동영상입니다. 비행기는 뭐 산산조각 나서 온데간데 없죠. 근데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한 5, 6cm 정도만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튼튼한 경납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어떤 이유에든 우리나라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TMI 사고하고 마찬가지로 방사능 누출 없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하고 우리나라 원전 또는 뭐 비슷한 TMI 원전을 비교를 했는데, 그럼 체르노빌 원전은 어떠냐? 체르노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납 용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시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겁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보자면 대중의 건강 영향을 미친 거는 아이오다인 131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오다인 131 요거만 주의하면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고 바로 아이오다인의 유통 경로를 다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 유통 금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오다인이 대중에 노출되는 그런 걸 다 차단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갑상선 암 환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지자체에 요 아이오다인 131이 인체에 흡수되지 않게 하는 그런 알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나눠주는데, 그거를 섭취하고 한 달 정도 우유,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 섭취를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아이오다인에 의한 방사능 피폭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뭐 세슘 같은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경험상 후쿠시마에서도 그렇고 체르노빌에서도 그렇고 그걸로 인해서 암 발생 증가나 이런 건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방사능이 아닙니다. 방사능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방사능 포비아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시에 유럽에서 10만 건 이상 낙태가 시행됐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전혀 낙태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낙태가 10만 건 이상 시술됐죠. 그러면 저 10만 명 이상의 태아, 저거는 방사능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방사능 공포로 인해서 사망한 거죠. 훨씬 방사능에 비해서 아까 방사능에 의한 사망자는 43명이라고 했죠. 방사능 공포에 의한 사망자는 태아 10만 명 이상. 또 후쿠시마 사고에서 무리한 주민 대피, 이게 또 인명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1,300 몇 명이 사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망자 중에 상당수는 이런 분들입니다. 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니까 근처 요양병원에 계시던 이런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다 차에 태워서 대피를 시켰습니다. 이 대피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또 이런 대피소에서의 생활의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연로한 이런 분들이 이제 사망을 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를 마치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에 의한 그런 사망자인 것처럼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던 거죠. 그에 대해서 일본이 항의를 했고 청와대가 그건 착오였다 이렇게 정정을 했던 거고, 이런 인명 피해 이런 거는 다 방사능 공포에 의한 희생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있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과연 이런 대피가 필요했느냐,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대피가 다 전혀 필요 없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방사능에 의해서 사망한 후쿠시마에서 그런 분들은 없지만 방사능 공포에 의해서 사망한 그런 분들은 좀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사능 포비아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이게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송 화면입니다. 우리나라 SBS에서 방송한 건데요. 내일 방사능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방사능 비가 내리니 외출 삼가하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대기 중 방사성 요오드 농도가 이틀 만에 6배로 급증했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잠깐 옆길로 새서 요걸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뭐냐면 실내 공기 라돈 농도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건물 내부에서 라돈이 뭐 여러분들 라돈 침대 해서 방사능 물질인 걸 잘 아시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흙 같은 데서 토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벽이나 뭐 바닥, 천장 이런 데서 이제 라돈이 나오는 거죠. 여기 농도를 보면 이 노란색, 옅은 노란색은 뭐 74 이하가 되고요. 이게 단위가 세제곱미터당 100크렐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1세제곱미터를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연한 노란색 이런 데는 0에서 74 이런 정도의 농도고 조금 진한 노란색은 74에서 148 이런 정도고 요 진한 갈색 이거는 148 이상이다. 대충 우리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00 정도 이 정도 봐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내 농도, 실내 공기 1세제곱미터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대략 100베크렐 정도 방사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여기 단위가 뭐예요? 밀리베크렐입니다. 세제곱미터당 밀리베크렐. 밀리베크렐이라는 거는 1000분의 1 베크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세제곱미터, 공기 1세제곱미터당 1.15 밀리베크렐. 아까 실내 공기는 얼마랬죠? 100베크렐이라는 거였죠. 대략 1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실내 공기의 방사능 농도에 비해서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틀 만에 6배 급증했다는 이 방사능 농도가 10만 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안전하겠어요? 방 안에 있는 게 안전하겠어요? 원전 사고 과연 얼마나 위험하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가 총 43명이었습니다. 근데 서방 세계 원전에서는 체르노빌 같은 이런 원자로 자체가 폭발하는 이런 사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체르노빌 원전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적당한 그런 원자로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나 서방 세계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출력이 증가하면 저절로 다시 원자로 출력이 저절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원자로가 출력이 폭주해서 원자로 자체가 폭발하는 이런 사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체르노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경남 용기 자체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거 물론 방사능은 대량 방출이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 건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그런 정도의 방사능 노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 이거는 TMI하고 비슷하게 방사능 노출이 거의 없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방사능이 아니라 방사능 포비아, 방사능 공포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판도라 그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이 원전 사고가 났다고 막 다 차를 끌고 고속도로로 질주하죠.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가 나고 최소한 며칠 동안은 집에 창문 닫고 바깥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닫고 며칠 동안 집에서 대기하는 게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방사능 포비아 이거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